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6월입니다. 그게 벌써. 그때 전광훈 목사께서 문재인을 이적죄, 여적죄, 국가반역죄로 걸어서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5단 통광고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내보냈더랬습니다. 그건 감방에 반드시 보내자는 이 방송 시리즈의 출발점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문재인에 걸려있는 죄목이 무려 20하고도 4개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사건 이런 게 모두 합해서 24개나 됐습니다. 자, 그때 나갔던 5단 통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간첩이 신영복, 통역당 신영복을 가장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다라고 말했던 그 대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거는 제가 좀 아껴둔 아이템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는 나중에 저쪽에 옆에다 잘 놨다가 나중에 음미해서 먹는 거, 바로 그 격입니다.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한 거 이거야말로 한번 예전하게 다루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보면서 조금씩 제가 미뤄왔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왜 문재인 그자가 정치적 도착증 환자였다고 하는 걸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어떤 종류의 정신병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정신병입니다. 이거 뒤틀린 심사에는 저 밑바닥에는 바로 그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정신병자 문재인을 바라보는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걸 요즘에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도대체 김일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군 통수권자 문재인이가 저쪽과 한 편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편 먹었다는 걸 떠나서 저쪽 악마, 김일성이라고 하는 악마를 짝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창올림픽 때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어쩌고를 떠든 거는 그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대놓고 대한민국을 내가 해체하겠다라고 간첩 본색을 만천하에 선언한 아주 음흉했던 장난이었습니다. 세상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그게 2018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을 한 1년 반 정도 이미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 1년 반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내가 이거 먹어치울만 하겠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장난을 친 게 바로 평창올림픽 그 개막식 현장에서 통역당의 왕 간첩 중에 간첩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떠들어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아라TV 독자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보셨을 바로 그 동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이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훑어보니까 앞뒤 맥락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짧은 언급으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신영복을 길게 언급했다가는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아주 짧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평양의 겨울철 날씨를 언급하다가 신영복을 뚱딴지처럼 쑥 끌어들이고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재인 그자도 그 발언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아주 큰일 날 발언인가를 알았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으로부터 간첩으로 판명된 그자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서 그야말로 짧게 치고 빠지는 걸로 그칩니다. 어쩌면 문재인은 이건 내가 뭐 장난을 쳐보니
국민들의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계산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니라 앞뒤를 재고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짧게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순간에 해치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해냈다. 이런 자부심 같은 거를 문재인이가 느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그자는 대놓고 간첩 발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영복 존경 발언이 아주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일테면 그 이듬해인 3월, 즉 3월 1절, 3.1절 축사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빨갱이란 말을 쓰지도 부르지도 말자고 하는 황당한 주민을 국민들에게 합니다. 왜? 빨갱이란 말 자체가 친일파들이 민족주의자나 사상범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딱지를 붙였다. 그렇다는 황당한 헛소리, 말도 아닌 논리를 들이대면서 친일파라는 딱지를 앞으로 그런 말을 쓰지도 말자고 떠듭니다. 자, 이때 문재인의 발언의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보시겠습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 찍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재인의 동영상 발언을 보셨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 확신범인데 어디다 대고 빨갱이란 말을 하느냐. 함부로 떠들지 말라. 입 닥치라. 라고 하는 으름장을 국민들 앞에서 문재인이가 한 것입니다. 새삼 밝히지만 빨갱이란 얘기는 일제잔재와 전혀 무관합니다. 일제시대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 빨갱이란 말이 언제 등장했냐? 6.25 전쟁 4년 앞에 정확하게 1946년 대구 10월 폭동 때 그렇게 남로당 애들이 난리를 칠 때 빨갱이란 말이 사람들한테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제가 아는 현대사의 진실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그런 사실을 미처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친일파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나는 빨갱이 공산주의자이지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민족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이가 그런 식의 망발을 한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북한에서 장관급에 해당되는 직책을 받았던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떠들어댄 것도 그 이후의 일인데 정말 싸가지 없는 반역 행위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에는 급기야 조소왕까지를 언급합니다. 이 조소왕 언급한 것도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지나가지만 아주 문재인의 머릿속을 분석하기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조소왕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분류하기는 애매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즉 빨갛다라고 보기보다는 분홍빛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구죽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는 삼균주의를 선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납북인지 월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방식으로 북한에 넘어가서 만년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김일성으로부터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불리면서 활동을 했고 그 조소왕이는 김일성으로부터 조국통일상이라는 것까지 탑니다. 문재인은 그것까지를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미래를 조소왕과 일치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도 조소왕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매하게 걸쳐 있고 종북 활동을 하고 그걸로 북한에서 상도 타고 통일에 기여했다고 하는 평가도 듣고 싶고 뭐 이런 게 바로 정신병자 문재인의 머릿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영복이를 언급했고
조소왕이를 언급했고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감히 얘기하고 이기뿐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종북 작곡가 윤희상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문재인의 정신병력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을 정신병자 문재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윤희상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윤희상은 김일성과의 나이 차이가 불과 5살에 불과합니다. 윤희상은 1917년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갑입니다. 김일성이는 1912년생. 나이 차이가 거의 친구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원래 조선시대는 10살을 넘어가지 않으면 친구로 통상적인 교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 들어서 장유 유사가 더 강화됐고 딱딱해지고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살 연상밖에 안 되는 김일성이가 그런 연하에 5살 연하인 윤희상을 보고 민족의 재간둥이라고 머리를 쓰다듬는 식의 발언을 거푸합니다. 자, 이게 5살이고 친구라고 해도 될 법한 그런 사이인데 김일성은 윤희상에 대해서 민족의 재간둥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윤희상이라는 얼간이는 희낙낙 그저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희한한 바퀴벌레 한 쌍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문재인은 조소왕, 김원봉을 찬양을 하고 윤희상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신영복이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떠들어댔을까? 이제는 답이 보일 법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은 물론이고 그의 김일성의 손자 녀석인 김정으로부터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싶은 게 문재인의 멘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것도 모태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용영, 그의 애비 문용영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비 자식이 대를 이어서 김일성의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넘어서 아예 김일성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싶은 정치적 어린아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육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번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서너 장을 통해서 저의 이런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이 차렷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문서에 사인을 할 때 그 옆에서 정말 논산훈련소의 쫄병도 취하지 않을 법하게 아주 군기가 바짝 튼 표정으로 옆에 부동 자세로 서 있습니다. 자, 사진 여러분이 보시지만 이거야말로 김정은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의 표신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사람을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여기서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토가 나옵니다. 미치고 팔딱 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적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도 문재인 간첩은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적통성 있는 나라를 이끄는 나이는 어리지만 북한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부동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세, 문재인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저는 정신병자 문재인의 모습을 정말 완연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김정은이를 끌어안을 때 판문점 포함해서 끌어안을 때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새삼 보시겠지만 이게 아주 분석은 저는 명쾌하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허그를 할 때 문재인은 아마도 생애 최대의 순간이라고 아마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가슴 벅찬 환희의 하이라이트라고 문재인 본인은 아주 짜릿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오르가즘을 문재인이가 느꼈을 법합니다. 저는 그걸 직감합니다. 왜? 문재인은 정신병자니까. 요약을 또 하자면 김정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고깃덩어리, 몸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극히 병적인 도착의 심리 상태가 문재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악담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자의 정치적인 실체라고 봅니다. 쇼킹합니까?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심리 분석의 첫 시도라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중립적인 시선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간첩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공산주의, 심정적 공산주의를 넘어서 김일성과 그의 대의원 김씨 가문에 대해서 백두혈통에 대해서 투항을 했던 엉터리 정치 지도자 문재인에 대한 정치 심리적인 추가 분석이 앞으로 학계에서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건 연구 대상입니다. 이 친구의 이 뒤틀린 멘탈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건국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런 미친 정신병자가 등장하는 건 유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면서도 적국인 북한을 그토록 열렬히 짝사랑했던 그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얼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 저는 20대부터 이랬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문재인은 경희대에 학교를 다닐 때 그쪽에 있던 적성 문서, 공산주의 문서 이런 거를 거의 다 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월남이 패망했을 때 리영이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그리고 그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분석의 책을 썼던 리영이의 책을 보면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문재인의 꿈은 대한민국을 다시 패망 월남으로 만드는 게 그 친구의 정치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20대부터 문재인은 정신병자였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북한하고 다시 연결되는가? 저는 2004년이라고 찍습니다. 그때 금강산에서 문재인이가 민정수석 시절에 나이를 속여먹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자신의 친엄마로 추정되는 강병옥이를 만납니다. 자, 준비된 사진 두 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과 그의 식구들이 북한에 있는 친모로 추정되는 강병옥과 건배를 하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강병옥이라고 친모로 얘기되는 강병옥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문재인이가 있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문재인의 친엄마라고 착각하고 있는 강한옥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강병옥과 오른쪽에 있는 문재인은 폭주걸이 빠져나온 걸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건 누가 빼도 막을 수도 못하는 모자지간입니다. 어쨌든 이때 2004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거치면서 문재인은 북한에 그때 결정적으로 또 한번 포섭이 되고 그때부터 종북주의자로 또 한번 픽스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그는 그냥 정신병자로 남아 있어도 되는데 그는 김국성이 얘기대로 북한의 낙점을 받아서 대통령직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마음껏 대한민국을 휘젓고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존경하는 신용복이라는 얘기를 스쳐가듯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지경입니다. 말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전 이것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스스로가 나는 간첩이고 정신병자임을 인정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 문재인은 자기는 그런 간첩 행위를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거리는 통일과 평화를 위한 희생적 노력이라고 포장을 애써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밑바닥에는 적통성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적통성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정정당당한 존경심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종북주의자, 간첩 확신범이라고 봅니다. 놀랍습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간첩으로서 활동을 했고 간첩으로서 대통령직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멘탈리티는 거대한 정신병에 휩싸인 우리로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 이적죄, 여적죄, 국가반역죄로 걸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악마라고 저는 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평론가 조구석의 분석이 잘못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번 방송에서는 문재인이가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그 간첩악 신용보기가 누구인가를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